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수소 컨퍼런스 포럼 토론 사회를 맡게 된 문제도입니다. 오늘 네 분의 이제 패널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토론은 우선 네 분의 간단한 주제 발표를 5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분야로 나눠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별도로 이 패널 분들의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패널 분들이 주제 발표를 하실 때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 오른쪽부터 우리 박재웅 국장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왼쪽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박지영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주제, 시의적절한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신 병만기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님, 그리고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문제도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소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여건 앞서 여러 이렇게 주제 발표에서 짚어주셨습니다만 2050 탄소 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작년 말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발표하고 탄소 중립위원회가 출범해서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탄소 중립에 대응해서 수소차, 수소 선박, 수소 건설 기계 등과 같은 그 수소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어떤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수소차 보급과 수출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보급은 작년 말 기준이죠. 2017년보다 64배 증가해서 1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수출은 4배, 수소 충전소 구축도 10배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다소 미흡한 성능, 높은 가격, 충전 불편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서 여전히 수소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선박 등 자동차 이외의 분야는 수소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이 자동차 분야보다는 조금 더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수소차 확산 가속화 전략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선박, 건설 기계 등 모빌리티 전반의 수소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차 확산 가속화 전략입니다. 우선 친환경차 수요 확대를 위해서 올해부터 공공기관은 업무 차량의 100%를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도입해서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 민간 수요자가 친환경차 확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수소차 내구성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핵심 소재의 국산화라든가 공정 혁신 등을 통해서 2025년까지 차량 가격을 추가로 1,000만 원 이상 인하하고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수준의 경제성을 달성하겠습니다. 수소 충전소를 2025년까지 450기 구축해서 수소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료비 보조라든가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과 같은 수소 충전소의 운영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아까 우리 도경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속한 인허가 추진을 통해서 수소 충전소 구축 속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혁신 도시 내 수소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군부대, 공공기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산하는 방안도 이미 관련 법령이 통과돼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수소차 확산을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구소와 수소기업이 공동 입주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인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를 2024년까지 구축해서 자동차 부품업계의 수소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의 수소차 부품 생산 설비 투자도 촉진하는 한편 다수의 센서와 제어 시스템을 탑재해서
대용량 전력 공급이 필요한 자율주행 기능을 수소차와 연계하여 육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수화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지닌 LNG 선박과 수소차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속도감 있게 수소 선박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액화 수소를 운반하는 수소 운반선은 LNG 운반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 능력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극 좋은 단열 기술 확보 등을 통해서 2030년 초까지는 상용화가 예상이 됩니다. 소형 수소 추진선은 넥소형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활용해서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대형화라든가 시험 평가 기술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건설, 물류와 같은 여타 산업 현장도 수소 모빌리티로 빠르게 전환할 계획입니다. 14톤급 중형 수소 굴착기를 2024년까지 상용화하고 수소 지게차는 규제 자유 특구를 활용해서 인증 기준 마련이라든가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트램을 또 친환경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건설비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수소 트램을 수소 연료 전지, 저장 용기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해서 2023년까지 상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그리고 또 저희가 UAM을 관계부처와 함께해서 지금 국내 시험 비행이라든가 핵심 부품의 조기 국산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해서 또 민간의 역량이 국내 시장에서 최대한 발휘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개체 매태 박사님 간단한 발표 부탁드립니다. Thanks a lot. It's me again. So this time I'd like to bring to your attention the developments on hydrogen mobility and some of the trends in Europe. The Green Deal and the European Hydrogen Strategy was mentioned earlier. So this strategy was launched in last summer, let's say 2020, in the summer in June. And this strategy is a roadmap for 2050. But of course, there are some milestones on the road. And these are, so the EU has an EU-wide quite an ambitious target of reaching in the next 3 years 6 gigawatts of renewable hydrogen electrolyzers capacity. Now, this ambition increases to 40 gigawatts by 2030 of renewable hydrogen electrolyzers. Along with that ambition, there's ongoing efforts and also quite targeted, let's say, objectives to create hydrogen valleys. One such example is in the Netherlands, for instance, in the Groningen area. And by 2050, as I've mentioned earlier in my keynote as well, that the EU has an ambition to scale up hydrogen production for its applicability in all hard-to-abate industries. Now, this is just a strategy, but it doesn't end here. To be able to implement this strategy, currently in the European Union, there's a rigorous exercise to revise all relevant legislative instruments. So there are some of the important ones are focusing on, for instance, the infrastructure, the gas infrastructure framework, and a revision of that to enable hydrogen networks and conversion of some of the gas infrastructure. There's also, of course, efforts to define and pass regulations to be able to define hydrogen. To enable certificate schemes and also to enable an integrated planning between electricity and gas so that hydrogen can be utilized to balance the intermittency problem with renewable energies. And it has many pillars, but the hydrogen strategy and its action plan comes with also quite an impressive investment plan. To mobilize not only public financing, but also private financing, the EU has launched a Clean Hydrogen Alliance and also made some support schemes possible.
An example is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I've mentioned it, and our speaker from the UK also mentioned that they are experimenting with this scheme to incentivize hydrogen economy. And of course, there's efforts and investment that is targeted towards research and innovation, and there's international cooperation happening at IRENA, at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d G7 level to make sure that international trade of hydrogen can take place in due time. Now, the Fit for 55 package was also mentioned today, but I wanted to have a deep dive on hydrogen fueling as it's the topic of our panel today. Now, the EU has revised its ambition to reduce its global its EU-level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in 2030. So this package has just passed, and to do that, of course, all sectors are important, but mobility is particularly important. And now the European Union is revising its alternatives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 to make sure that there is a hydrogen refueling station in every 150 kilometers across its transport infrastructure network. So that's quite an ambitious also undertaking to make hydrogen economy a reality. And I should note that, and this slide was actually also shown by Chile. It's a famous slide, but I wanted to actually share with you that when you look at the projects around the world, and it's an increasing number, but you can see that a lot of the projects are concentrated in the European area. And that is because the regulations that it is because an enabling environment is being created with regulations. So I wanted to highlight that it's quite important to meet the project's kind of demands with an enabling infrastructure like with the Alternatives Fuels Directive, so that companies can plan and they can have also predictability. I'll stop here and I'll continue maybe a deep dive with questions. Thank you. Thank you. Well, 다음으로는 우리 현대차의 김동욱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김동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들 이 장소가 제가 지금 그저께부터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9월 7일 날 현대자동차에서는 하이드로젠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현대자동차 회장이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향후 수소 비전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고, 또 9월 8일에는 바로 또 이 근처에서 이 킨텍스 안에서 수소기업 협의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간 협의체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됐고요. 제가 첫 번째 페이지를 간단하게 좀 보시면 저희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면 결국은 수소 산업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그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미 이 대한민국 정부가 19년에 이미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리고 그게 민간 영역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그룹 회장도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민관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어떤 협의 모델이 하나 상당히 의미 있는 위원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제 저희들이 이제 발족한 민간 차원의 기업 간 협력 체계를 이제 구축함으로써 두 축이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수소 경제를 위한 드라이빙 포스가 될 것이다,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는 하이드로젠 카운슬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현재로 한 109개 정도 기업이 일단 참여하고 있고, 특징적인 것은 거기에는 금융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제조 내지는 어떤 산업과 금융이 그 카운슬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에코시스템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에코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 크게 중요한 세 가지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는 기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술을 어떻게 뭐 물론 한 기업이 기술을 뭐 많이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 어떤 거대 기술이랄지 그런 것들은 쉽지 않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협력이 필요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산업과 금융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이제 그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고 그날도 이제 어떤 기업 회장께서 펀드가 필요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언급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수소기업 협의체, 좀 전에 말씀드린 비즈니스 서밋에서도 내년 4월에 인베스터 데이라는 형태로 이 산업과 금융을 결합시키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앞으로 확대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는 정책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결국은 뭐 R&D 이슈나 그리고 또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지금 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있군요 보니까. 제가 그냥 안 누르고 계속했더니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네. 두 번째 페이지가 뭐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다시 굳이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이나 글로벌하게 수소가 어떻게 모빌리티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뭐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넥소라고 하는 차를 생산해서 지금 매년 한 10,000대 이상씩 이렇게 국내에서 팔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세컨드입니다. 이 두 번째 이제 제너레이션이고 서드 제너레이션을 2023년에 개발해서 풀 모델 체인지를 통해서 이 수소차와 관련해서 승용차 관련해서 그렇게 이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승용 라인업에 지금 한 차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23년부터 25년 사이에 뭐 MPV랄지 SUV 같은 쪽으로도 수소차를 개발한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소의 어떤 것이 개인 승용차만 가지고 이게 확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용차 라인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버스, 트럭 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드로젠 웨이브라고 하는 행사장에서 발표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2028년까지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 현대자동차가 상용차 공장이 있습니다. 전주에 10만 대짜리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용차를 수소 전동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03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그걸 완벽하게 다 수소차로 교체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이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을 텐데 마지막 페이지 한번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결국은 이 수소 모빌리티 미래라고 하는 것이 수소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미래를 그릴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보다 큰 아젠다는 탄소 중립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바로 그러니까 지금 9월 6일이었죠. 월요일 날 독일에서 현대자동차가 또 하나 발표한 것은 현대자동차의 향후 탄소 중립 관련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유럽에서 그리고 2040년에는 미국이나 뭐 중국, 한국과 같은 주력 시장에서 완전 전동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의미에서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는
하겠다라는 계획을 저희들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가는데 수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하고 이 수소 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제를 잘 연결시킬 거냐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엄석기 한양대 교수님,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예, 저 있습니다. 네, 앞에서 훌륭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주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 수소 연료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경주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지금 어떤 게 이제 어떤 아웃풋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된 주제는 제가 수소 모빌리티에 한정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수소 모빌리티에서 저희가 주로 초점을 맞추는 건 지금 앞에서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이제 모빌리티 측면에서는 과연 차량 현재까지 대부분 이제 차량 개발 위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엔드 유저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연 현대차가 그 수소 차량을 얼마만큼 우리 그 국내에 보급을 했고, 또한 동시에 그 해에 얼마나 많은 이제 그 모빌리티 관련 연료제 제품을 이렇게 수출을 했는지, 더불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모빌리티 차량의 보급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인프라 중에 대표적인 게 수소 충전소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이렇게 투자해왔고 앞으로 어떤 식의 이제 수소 관련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첫 슬라이드 이렇게 한 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서 자료를 보여주셨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이게 지금 2018년에 좀 전에 그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2018년에 저희가 넥소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투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넥소와 투싼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성능뿐만 아니고 내구성입니다. 물론 가격도 굉장히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지만 상품적으로 사람이 딱 했을 때 충분한 내구하고 성능이 보장돼야 하는 거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획기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18년부터 해서 19년 지금 2020년 같은 거의 지금 누적 저희 판매량이 10,000대가 넘습니다. 근데 정부가 지난 이렇게까지 현대차가 이렇게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럼 뭐를 했냐?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뭐를 했냐면 친환경차 보급 계획이라는 주제로서 매 5년마다 하나의 로드맵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R&D 지원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이 현재 이제 10,000대가 넘는 이렇게 누적 차량을 판매할 수 있었고, 특히 이런 정부 노력에 제가 현대차에 감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냐면, 혹시 여기서 지금 넥소의 광고 모델이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이때 제가 가장 놀랐는데, 작년에 우연히 이렇게 넥소 선전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연료 차량이 뭘 강조를 했냐면, 우리는 참 무공해 차량이 돼갖고 물방울 나오는 그런 걸 선전을 했습니다. 주로 광고를. 근데 작년에 갑자기 BTS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현대차가 이 넥소를 갖고 진짜 해보겠구나. 아시는 것처럼 BTS 모델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BTS를 모델로 가지고 이걸 한번 넥소를 팔아보겠다는 이 의지력이 진짜 돋보였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저희가 지금 연료전지에 대한 대학교 측면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연료전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는 국내 이쪽 말고 연료전지 차량의 수출인데, 연료전지 차량이 보시는 것처럼 2018년 이후에 넥소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약간 정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차나 이런 전략이 뭐냐면, 이제 차량 외에 이 차량의 엔진을 다양한 목적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하나 있고요. 아마 이제 정기성 회장님께서도 이렇게 최근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중국 광저우 같은 데 이렇게 공장을 직접 현지화 시켜가지고 한다는 이런 전략도 여기에 이제 수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은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많은 연료전지 관련 제품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이 이제 그 국위 선양을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예감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빌리티에서 꼭 차량에만 한정할 것이냐, 앞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설 기계의 어떤 특수 목적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UAM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트램. 지금 여기 보면 그 아래 연도는 뭐냐, 우리나라가 여기에 관련돼서 기술 투자를 시작하는 연도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UAM 예를 들어서 이 굉장히 한번 뭐 넥소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적용하면 금방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이런 그 UAM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 그 로드맵하고 R&D 기획을 할 때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게 하늘로 띄운다는 게 이게 완전 또 다른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그냥 단순한 응용에서 기존에 있던 기술의 응용이 아니고 새로운 뉴 챌린지 에어리어에 대한 어떤 기술의 한계를 또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정부는 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한 5년, 6년 후에는 진짜 이런 연료전지를 탑재 이런 기술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가올 것이라고 그때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는 이제 이쪽 차량이나 뭐 응용 분야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런 그 어떤 문명의 연료전지 관련 제품을 갖다 실제로 이렇게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면 뭐냐면 인프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수소 충전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예상했던 거하고 지금 실제 설치된 수소 충전소 이렇게 개수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생각처럼 많이 계획 대비 이렇게 확산이 안 되고, 충전소는 이게 이제 주로 뭐냐면 이제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소라고 하면 일단 되게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도 잘 하고 기술적으로 안정화를 많이 이루어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매년 2배 이상의 충전소가 보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소차를 이용하실 때, 수소 전기차를 이용하실 때 이 인프라 관련된 불편함은 덜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정부가 이렇게 막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스테이션 실증 사업입니다. 수소 이제 충전소 실증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최근에 막 그 연료지역 가장 많이 수소 연료지 공격을 받는 게, 도대체 저 수소는 어디서 오는 거냐, 저 수소가 진짜 탄소 중립이냐 하는데, 그걸 이제 그런 이슈를 해결하고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수전해를 한다든가 바이오가스도 쓰겠다, 또는 그 카본 캡처 이런 기술도 응용해서 우리가 블루 하이드로젠 이런 것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양 바이오도 하겠다. 굉장히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갖다 실증하는 이런 연구 사업을 갖다 정부에서 이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조만간 이 수소 모빌리티가 굉장히 우리 옆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분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제가 이제 사흘 동안 모빌리티 쇼에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보면서 수소의 역할이 정말 넓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 몇 년 전만 해도 수소는 에너지의 저장을 위한 에너지 캐리어 역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글로벌하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하고 있죠. 이것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인에이블러라는 이야기를 IEA에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게임 체인저, 가장 핵심적인 역할로 수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께서는 얼마 전부터 수소를 에너지 화폐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승욱 산업부 장관께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만능의 열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수소가 없이는 미래에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 경제로 가는 길에는 정말 많은
도전과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소가 지금의 석유나 석탄, 가스와 같은 핵심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 경제도 갖춰야 되고요, 스케일업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생산 단가가 다른 에너지원하고 이퀴벌런트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떨어져서 경제성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거래도 가능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현대차가 중심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5개 기업이 코리아 하이드로젠 비즈니스 서미트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H2 코리아가 세계 14개 수소산업협회와 함께 국제수소산업협회 연합 글로벌 하이드로젠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정말 이 협력이 대단히 강화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원래는 세 가지를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들어보니까 제 생각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소 모빌리티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소 모빌리티의 산업 내 협력과 협동,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 모빌리티 확장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선결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수소 경제의 조기 유행을 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죠. 국내 산업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현대자동차의 김동욱 부사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기업들은 경쟁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을 해야 될 기업이 수소 분야에서는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야, 수소에서는 왜 협력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김 부사님께서 왜 수소는 협력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될 분야가 있고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해야 될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자적으로 해야 될 분야면 뭐 아까 제가 기술 관련된 여러 가지 협업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인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거냐,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원가를 낮추고 뭐 내구성을 높인다랄지 그와 같은 소위 아까 말씀한 성능이라는 면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연료전지 스택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저희들이 계속 지난 20년간 연료전지 스택을 계속 개발해 왔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 3세대라고 표현합니다만 3세대 연료전지 스택을 이제 저희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한 공장 설립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공장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들을 통해서 물론 그것을 또 다른 어떤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다른 기업들과 협업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기술적 리더십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연료전지 스택을 공급한다랄지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전체 수소 경제를 확산시켜 나간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협업이라고 한다면 협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시장을 인프라의 문제 그리고 특히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그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말 정부의 혹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떤 아주 신속한 어떤 정책적 지원이랄지 아주 지속적인 어떤 그 보조금이랄지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기업들이 함께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소를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영어가 역시 코퍼레이션, 협력, 콜래보레이션, 협동, 그다음에 파트너십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걸 통해서 수소 경제가 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엄 교수님께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리가 수소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수소 연료전지 관련 기술들이 보면 약간은 편향돼 있습니다. 서로가 이제 모두가 다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갖는 게 아니고 초기 단계라고 어떻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수소를 활용하는, 즉 수소 연료전지 기술이 발달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어떤 이제 중동 이런 데는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좀 더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협력적인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술을 계속 진보를 시키려고 하다가 서로 각자의 기술을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공통으로 가져야 되는 파트도 있습니다. 즉 이제 표준화 관련된 이런 활동인데, 이런 분야에서도 이제 서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통 분모를 찾아간다면 국제 협력 방안이 많을 것 같고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 이제 확대를 이렇게 보면 저희가 모빌리티 확대하는 데서 가장 큰 문제는 시장성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시장성인데,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엔진이라고 스택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이게 자동차로만 쓰인다 그러면 그게 그 시장이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이제 선박이라든가 뭐 UAM 이런 식으로 그런 분야를 찾아서 그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준다면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모빌리티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하는 게 뭐 페널티를 많이 줍니다. 이제 뭐 탄소량을 어디까지 못 맞추면 페널티만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신들이 이걸 만족을 했을 때 어떤 베네핏이 뭔지 상대적으로 페널티와 베네핏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준다면 되게 서로 아무래도 이제 팔아서,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를 팔아서 이렇게 내야 되는 페널티가 더 큰 거하고, 반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면 어떻게든 만회할 수 있는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보다 그 모빌리티 확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빌리티 확장을 위한 선결 요건을 주제로 한번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규제도 개선해야 된다, 인프라도 구축해야 된다, 또 제도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선결 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서 정부가 시급하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박재영 국장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부는 수소 모빌리티 확산 관련해서 지난해 한국형 뉴딜, 그리고 미래차 확산 전략, 그리고 금년에 제4차 친환경차 기본 계획에 이르기까지 1년에 그런 정책 비전 발표를 통해서 보건 목표를 제시하고 연구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이 보급과 관련된 그런 제도적 기반 구축, 그리고 특히 저희 지금 내연기관 차에 이제 이게 좀 특화된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별도로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과 관련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대책들을 뭐 이렇게 기 발표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탄소 중립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중요한 자동차 생산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또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우리 산업계와 함께 탄소 중립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현재 논의 중인 2050 탄소 중립, 그리고 2030 NDC의 어떤 그런 전략과 함께 수송 부분의 어떤 상세한 이행 전략을 또 산업부 차원에서 금년에 별도로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당연히 뭐 이렇게 우리 업계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그다음 이와 관련된 공통적인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산업 전반의 어떤 생태계 측면에서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예를 들면 인증이라든가 새로운 룰을 만드는 분야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저희 그 창원에 저희 이제 거제도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우리 조선산업의 제도약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에 지금 수소 선박을 개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 현재는 수소 선박을 개발해도 대항에서 운행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계 선박 시장을 어떤 선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2024년까지 업계와 함께 이렇게 노력해서 IMO죠, 즉 국제 해사 기구의 그런 그 대항을 항해할 수 있는 선박 기준과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제출해서 그런 부분에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그 수소차라든가 그런 어떤 미래차, 전기차 같은 미래차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규정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업계라든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발굴해서 그런 규제를 정비해 나오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EU는 작년 7월에 수소 전략을 발표하는 등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서 가장 글로벌하게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수소 모빌리티 분야의 수출이나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 인센티브 제도, 인프라 확대 등 현재 시행하거나 논의 중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 매태 박사님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please. Does it work? Yeah, perfect. Yeah, sure. I think one recent incentive that's worth mentioning is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 that is on CO2 standards for emissions from cars and vans. So that regulation is now being revised to require emissions reductions from automotive sector by 50% emissions reductions by 2030 and 100 by 2035. So, and along with that, there's this new regulation that requires that from 2035 onwards, all registered cars should be zero emissions. So that is enough, that is in itself an enough incentive to accelerate kind of clean mobility in the European Union. And apart from that, there's also, of course, I've mentioned the infrastructure expansion, that there'll be refueling stations. So the CO2 standards regulation is relevant for both electric vehicles and hydrogen fuel cell, but for fuel cell cars in particular, there's expansion of the fueling infrastructure with 150 kilometers distance between two stations. And then also, of course, the European Union is revising its EU taxonomy for finance. So it will also make it very difficult to finance, to obtain finance or from even private sector to fund combined fuel engine cars. So there are a lot of associated instruments that are changing. And maybe a final point on imports and exports, as it was mentioned in the question, is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tax. So that will make an impact on what you will be able to import or export to the EU. But that's not only about fuel cells, because this is also about products. So as a car producer, it's not enough that it's a fuel cell car, but the entire supply chain of the car should be carbon free or low carbon. That means the car should be manufactured with green steel and so on. So there's a value chain approach to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Well, 다음으로는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야심찬 모빌리티 분야의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발표를 보면은 현대차의 이 수소차가 국내 판매에 비해서 해외 수출은 상대적으로 아주 현재로서는 좀 초기 단계에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해외 진출을 위해서 현대차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구상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넥소의 판매 대수만 보면 사실은 국내 판매 대비해서 아직 미미하고,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글로벌하게 사실은 수소차가 많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만, 나와 있는 차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위안 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각국에서의 어떤 수소 인프라의 구축이랄지 수소에 대한 지원이랄지 뭐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판매를 계속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장에서의 어떤 상황만 맡겨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아시지만 저희들이 일단 스위스에 수소 트럭을 수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리스 프로그램을 돌려서 수소 트럭을 본격적으로 이제 트럭 사업자들이 수소 트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프로그램과 함께 이제 그렇게 판매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2025년까지 스위스 지역을 중심으로 1,600대 정도의 트럭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단지 스위스만의 특정한 국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유럽 전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트럭 리스 사업을 통해서 대규모로 수소 차량을 판매를 확대한다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해외 사업을 생각할 때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완성차를 생산해서 많이 판다. 그것으로 우리 결코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엔진, 일종의 파워 트레인이고요. 그것을 가능한 대로 많은 자동차 OEM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모빌리티 사업을 할 사람들에게 대규모로 수소 연료전지 스택을 공급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고성능 연료전지 스택들을 장착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여러 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수소 생태계 전체를 확대해 나가는 계획들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아까 제가 이 수소 상용차를 28년까지 전체 전동화를 다 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수소 전동화 아울러서 저희들이 최근에 또 하나 최근에 현대자동차 여러 가지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네시스라고 하는 고급 브랜드의 전동화 문제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 고급차 시장에서의 전동화가 더 빠를 겁니다. 대중차나 심지어 상용차보다도 고급 승용차 시장에서 전동화가 훨씬 빨리 진행될 거고,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무슨 일부 고급 브랜드들이 전동화를 빨리 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네시스도 저희들 다른 일반 승용차보다 더 빨리 전동화할 계획이고, 그 전동화 계획 안에 수소를 활용한 그러니까 고급 브랜드를 수소차로 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가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저희 해외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가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에게 똑같은 사양의 차를, 물론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내연기관도 있지만 순수 전기차 그리고 수소 전기차 이런 다양한 형태로 출시를 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겠다는 그런 아주 굉장히 야심찬 계획으로 느껴집니다.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결국은 기술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크게 됩니다. 자, 기술 이야기를 그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수소에 대해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생산 기술 효율 증대, 수소 부품과 수소차, 연료전지 등 분야의 원가 절감과 부품 내 구조 개선 등 활용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엄석기 교수님께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매태 박사님께도 유럽의 수소산업 기술 개발의 어떤 분야에서 지금 이런 핵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석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수소 모빌리티를 하고 수소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수소 경제 사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마치 수소 관련된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기술이 벌써 완성에 절정에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가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만들면서 보면 지금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은 과학과 공학의 혼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를 찾다 보면 새로운 또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원천 기술이라는 걸 또 이제 가게 되고요. 반대로 어떤 이게 그 수소 경제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상품화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 단계에서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엔드 유저인 만약에 수소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 메이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원가 절감을 하고 부품 내고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를 맞춰 놓으면 이게 또 다른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매 단계마다. 그러면서 같은 기술이 어떻게 보면 정부나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컴플레인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같은 경우에 그렇게 투자했는데 또 이렇게 비슷한 걸 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실은 다릅니다. 왜?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더 높은 새로운 이정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더 장기적인 관점을 또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술을 갖다가 어떤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특히 이제 엔드 유저인 어떤 산업계가 과연 이분들이 생각하는 향후에 제품의 대상이 어디인지 거기에 맞는 어떤 우리가 목표 그리고 기준이 뭔지 관련된 우리가 필요한 기술의 분야가 뭔지를 이렇게 놓고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기술을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구성이라든가 상품성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Dr. Meche, do you have any opinion on this topic? Sure. So you were asking about which technologies and how do you achieve cost reductions, have I understood correctly? Yes. Okay, I guess what I would like to add is that indeed it's important to continue to invest in R&D and innovation, and I completely agree with the professor that we need to also focus on what works. At this very moment in hydrogen economy, we need rapid scale up.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so that we can move on with the demonstration plants, and that's why I think what we need to do as kind of international hydrogen community is to focus on which technologies that work at the moment and scale them up and then continue. So it seems like PEM electrolyzers and alkaline electrolyzers and the existing fuel cell technologies that we have, they have proven to be effective. So I think this is the moment to completely focus on deployment and then continue. And then, of course, value chain collaborations are really important. Once again, that we need to make sure that that supply and demand matches. There's offtake agreements, and there's also a rapid deployment of this international schemes, because these goods need to trade internationally, and we need to look for opportunities for like shared use of infrastructure as well. So these are the points that I would like to share.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플로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많이 기다리셨는데 제가 딱 한 분만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분을 지정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 질문 제가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예. Thank you very much for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and hear all the speakers. Very interesting. My question is related with the people, the consumers, how they feel about this new technology, how they prefer, as Dr. mentioned, BTS is working with Nexus, and how they will want to participate in all this new H2 economy, because we are talking how to produce, how to work for the future. But today, in our homes, how we will implement or how we will be familiarized with the technology. And in the case, I am from Chile, we produce a lot of food, and this food will have an impact on mobility. We have to move our products. We have to produce, use agriculture machines and equipment. So I think that how the consumers at the end will, that's my question. How do you feel that the consumers will accept this new technology? Because we are just working on that, so they have to adapt to this new technology.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수소 경제가 이제 초기에 있기 때문에 역시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발표에서도 들어봤지만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국민들, 일반 사람들에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소 경제를 정말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수소에 대한 인식을 보다 개선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H2 코리아에 제가 이제 소속이 돼 있는데요. 우리 H2 코리아는 민간하고 정부의 일종의 이제 파트너십,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들 미션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수소 경제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말 수소에 대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를 좀 국민들이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프로파간다 이런 활동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퀴즈쇼라든지 뭐 수소 알림이 뭐 이런 퀴즈쇼, 알림이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새들, 역시 이제 수소가 이제 지금 커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수소에 대해서 아마 궁극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소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런 액티비티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거는 저희가 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 여러 가지 또 레귤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안전을 테스팅하는 그런 기관도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수소차가 넥소가 한 2만 대 가까이 지금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택시로 20대가 지금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사고가 없습니다. 곧 수소가 폭발한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사람들이 차를 이용하면서 수소하고 친근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기가 그것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소의 체험관 같은 것을 또 만드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부가 해줘야 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이 벌써 이제 1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점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은 좀 남아 있는데 제가 끝내는 게 서로 간에 윈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더레이터 입장에서 오늘 토론을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오늘 이 토론 시간이 수소를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또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에 참석하신 네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패널분들과 저장님께 큰 감사드립니다.